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반기 중 비영리법인 일부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샘 등 가구사 20곳이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벌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습니다. 국회가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추경안과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두고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내려갑니다. 카드사들은 해외 결제 혜택을 늘리며 시장 확장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면서 사흘째 순항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소식 중에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자동차주가 오름세입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대 올라 2,57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2,579 후반대까지 오르며 2,58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5천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5,300억 원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이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도 힘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5% 오른 20만 8천 원대에, 기아는 3% 오른 9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5% 오른 740선을 기록 중입니다. 네, 사실 악재로 해석하자면 불안할 만한 소식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하방 압력이 예상됐는데요.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가 후반부 낙폭을 줄이자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탄 모습입니다. 미국의 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 올라 시장 예상치인 2.9%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CPI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고물가는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부담인데요. 다만 다음 달 FOMC까지 물가와 고용 지표 발표가 한 번씩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급락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에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7원 90전 내린 1,44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요즘은 증시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현재 법인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이 조금씩 법인 명의로도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언제 어느 곳부터 물꼬가 트입니까? 네,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됩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상으로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금화도 가능해집니다. 당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지난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금지돼 왔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수령과 현금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매도 물량이 많아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거래소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대상 숫자가 많을 일반 법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점진적 허용이라고 밝힌 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2단계 입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규율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외환 문제, 세제 문제도 있고요. 전반적인 법인 허용 이슈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총 3,500여 개사에 대한 참여는 오는 하반기부터 허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올 한 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경과를 살핀 뒤 2단계 입법 논의와 함께 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못지않게 최근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라서 수요자들을 한숨 짓게 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인데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드레스룸 등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국내 가구사 20곳에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이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적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과 동성사, 넥시스, 가림 등 20개 가구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모두 190차례 담합을 벌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6개 건설사,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담합을 통해 이들 업체가 올린 관련 매출은 3,300억 원이 넘는데요. 담합 수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낙찰받을 춘번을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하였고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네, 그러면 이번 담합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쳤습니까? 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세대별 시스템 가구 비용 부담이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높아졌다며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사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183억 원을 부과하고 한샘과 스페이스맥스 등 4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각종 생활 물가도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마저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성호 기자, 물가 종류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얼마나 뛰었습니까?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으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2.2%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상회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징어채가 22.9%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고요. 맛김, 김치, 시리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기름과 식용유, 간장 등 기름과 조미료도 7에서 8%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에 공공요금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던데 이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레일이 KTX 요금 인상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지난 2011년 이후 14년째 묶인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원래 23년도에 300원 올리려던 것을 23년 10월 달에 1차 150원 올렸고 작년에 미루었던 것이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겁니다.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집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난달 기준금리 유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환율이 아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물가마저 고개를 들고 있어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요즘 경제 분야 움직임이 많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철회하겠다고 했던 25만 원 지원금 내용이 다시 담겼는데요.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기존의 추경 규모보다도 5조 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됐습니까?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 관련 간담회를 열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 원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부분 예산이 기존 10조 원에서 23조 5천억 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우선 지역화폐 개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13조 원 책정됐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36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기존 지역화폐 할인 지원의 2조 원, 상생소비 캐시백의 2조 4천억 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비롯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 부문으로는 1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 부문에 절반 가까이인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기초과학과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도 담겼고요. 이 밖에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데 2조 6천억 원, 내수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를 본 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구두 논평을 통해 예상 편성권은 헌법상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야당의 추경 편성안은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재개하면 언제든지 추경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협상 테이블 마련부터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국회에서는 또 조금 전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어제부터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계엄 이후 민생경제 상황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책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35조 원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에는 국가 신인도, 민생, 산업 경쟁력 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화두에 올랐습니까? 네, 여당은 가장 먼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경제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여야는 이어질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놓고 정부의 대응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익이 더 줄어드는 셈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수수료 인하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내일부터 504만 곳에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 305만 9천 곳인데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0.1%포인트,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0.05%포인트를 각각 인하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립니다. 또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 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 5천 곳과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네, 카드사들이 나름대로 대응에 나서고 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주요 카드사들은 해외 결제권에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는 카드를 내놨는데요. 롯데카드의 특정카드는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 시 한도 없는 4% 할인을 제공하고요. 신한카드는 특정 카드로 결제 시 해외 여행보험 할인 서비스와 동시에 여행사와 제휴를 통해 패키지 여행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해외 시장을 잡기 위해 카드사들은 후불 결제 사업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신한카드는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베트남 최대 리테일 유통기업인 모바일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후불 결제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올해 5조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지만 수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대 대목이었던 지난 설 판매량이 1조 원에 그쳤고 잠자고 있는 상품권도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명절 상품권 판매가 1조 원에 그쳤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1조 267억 원입니다. 직전 명절인 지난해 추석보다 26%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달 동안 실제 사용된 상품권은 5,300억 원이 안 돼 판매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그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총 규모는 9,4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신규 가맹점은 지난해 8월 9,100여 개에 그쳤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쓸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 가맹점만 사용 범위에 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정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지역 화폐보다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2년여 전 금융당국이 전액 배상을 결정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사인 SK증권과 투자자인 정부 인가단체 사이의 법정 공방에서 2심 법원은 SK증권에 15억 원 배상을 판결했는데 여기에 투자자가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먼저 최근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정보통신공제조합이 SK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SK증권이 공제조합에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통신공제조합이라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데요. SK증권은 2017년 8월에 이 조합을 상대로 독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헤리티지 펀드를 신탁 형태로 5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중단되자 조합은 22년도에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건데요. 이번에 법원은 SK증권이 조합에 대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에 타당하기 때문에 조합이 입은 손해에 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SK증권은 조합에 독일 시행사가 건물 인허가 취득과 선 분양을 못해도 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그릇된 정보를 줬습니다. 다만 작년 1월 1심은 SK증권이 조합에 펀드 투자금 50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요. 그 규모가 15억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네, 그렇게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배경이 뭡니까? 네, 공제조합이 전문 투자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손해액은 신탁원금 50억 원이 맞다고 보면서도 이 조합이 전문 투자자임 등을 감안했을 때 30%만 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원고는 전문 투자자이자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투자 위험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SK증권이 펀드에 직접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단순히 DLS를 인수한 신탁 판매사에 불과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은 2심에 불복해서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판결의 희비가 엇갈린 기업 또 있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과 아이언 베이스는 3년 6개월 동안 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1심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 넥슨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소송 결과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오늘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지난 2021년 넥슨은 개발자로 일하던 이들이 미출시 게임 P3의 소스를 유출해서 무단도용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 측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졌는데요.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85억 원을 넥슨에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 결과가 업계에 끼칠 파장도 상당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게임 업계는 대부분 부진을 겪으면서 넥슨과 크래프톤 중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특히 후발주자인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사상 최고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차기 핵심 IP로 힘을 준 다크앤다커 모바일 출시에도 힘을 받게 됐는데요. 아이언메이스의 원작 다크앤다커 요소도 추후 업데이트 등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내외부에서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고 이를 스케일업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조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서브노티카2와 같은 신작을 개발하고 반면 크래프톤의 맹추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넥슨 입장에선 뼈아프게 됐는데요. 아직 항소 여부 등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 넥슨과 크래프톤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삼성은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3년 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하위 고과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근무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중인 A씨에게 부여된 고가평가는 5개 중 4번째로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저희 부서로 한 명이 떨어져서 제가 됐다. 하위를 안 주면 상위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적어져요. 그러나 뒤늦게 알고 보니 사업분의 하위 고가 할당량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부장이 무조건 10% 다 때려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보니까 저쪽 사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절대평가 인사제도를 부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세션 내에서 일단 1차로 매기고 통합해서 이제 파트에서 전체를 시합을 하고 그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배분을 한 거죠. 절대평가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절대평가 확대와 동료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전 계열사에 적용해 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하위 10% 할당 상대평가 의혹에 특별한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춥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륙과 해안으로는 강풍이 불겠고요. 영동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